안녕하세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 재워놓고 새벽에 틈틈이 사연을 적어서 보내봐요.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가지며 보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몹시 바쁘셨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고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께서는 살림이며 육아를 도맡아 하셨어요. 두 분은 점점 다투시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던 나들이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매일같이 언성을 높여 싸우셨어요. 너무 어릴 적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물건을 던지거나 벽이나 가구를 발로 차시곤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방 안에 숨어 두 분의 다툼이 빨리 끝나기만을 숨지겨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고 집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갔다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고 계셨어요. 너무나 놀라 어머니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짐은 왜 싸는 거냐 여쭤봤고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갈 거니 너도 빨리 짐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덩달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당장 사용할 옷까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고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는 못 살겠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외도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 몇 번이나 아버지를 추궁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불륜녀와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지친 어머니께서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고소를 진행할 돈도 지식도 없었어요. 합의 이혼을 해주는 대가로 아버지께 저와 둘이 살만한 아파트를 받아내셨어요. 양육권도 어머니가 갖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매달 약간의 양육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좁은 구축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매일 회사 일 하시느라 바빠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버지보다는 저를 늘 돌봐주시던 어머니와 살게 된 것이 좋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라 갑작스레 하게 된 경제활동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식당 일, 청소부 일, 각종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고 하다 결국 정착하신 것이 콜센터 상담원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 인격모독을 해대는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점점 심적으로 피폐해져 가셨어요. 술 없이 잠들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고 제게도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어머니라도 좋았어요. 어머니가 제게 욕을 하셔도 손찌검을 하셔도 어머니께 예쁨 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시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기댈 곳이 어머니뿐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게서 행복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서는 집에 자주 남자를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장 자주 데려오시던 남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담배 쩐내가 진동하는 아저씨였는데요. 동네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항상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새아빠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 자주 물어보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대로가 좋다, 새아빠 같은 건 필요 없다 대답했습니다. 너의 아빠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난 남편이 필요해, 남편이. 어머니께서 술만 마시시면 제가 입이 바르고 닳도록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아마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심적으로 몹시 외롭고 지친 상태셨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와 어머니께서는 이혼하기 전 부모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어요. 아저씨는 바닥에 술병을 던지기도 하고 집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기도 하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게도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만약 저 아저씨와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난 저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고 제발 아저씨와 어머니가 하루빨리 헤어지기만을 바랬어요. 그러나 언제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그 아저씨와 재혼을 결심하셨고 저는 그 사실이 몹시 절망스러웠지만 싫은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아저씨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머니께서 절 버리실까봐 무서웠거든요. 우리 오랜만에 외식하자. 제일 좋은 옷으로 챙겨 입고 나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갑작스레 제게 외식을 가자고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아버지였는데 제 기억 속의 모습과 거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몹시 형식적으로 딱딱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양육권 관련된 내용과 앞으로 절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느낌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으셨지만 저는 오랜만에 먹는 바깥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돈가스를 입에 우겨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어머니께서는 제게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하셨어요. 잘 지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설마 나를 버리는 거냐 어머니를 부여잡고 울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매정하게 제 손을 떼어내고 가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한마디도 먼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울던 제가 조금씩 울음을 그치자 그제서야 저를 데리고 차로 향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 아버지께서는 꼭 기계 같았어요. 감정이 없는 로봇이요. 제가 여기서 더 울고 아버지를 귀찮게 하면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절 버리고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차 안에는 침묵만이 맴돌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저와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그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제가 떠나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그곳에 어머니 대신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여자 뒤에는 3살 난 여자아이가 저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와 재혼을 하기로 한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저를 떼내고 오라고 말했고 저와 그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저를 떠넘기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바로 상간녀와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셨어요. 새로운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애를 데려가라니 몹시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분명 이혼할 때 네가 데리고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난 절대 못 키운다 딱 잘라 거절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안 데려가면 고아원에다 버리겠다. 양육권 다 포기할 테니 당신이 데려가서 알아서 키워라. 대신 앞으로 평생 동안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이혼 후로 꾸준히 저를 핑계로 아버지께 돈을 빌려달라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연락하여 귀찮게 굴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새로 결혼한 여자와도 많이 싸우고 있었고 이참에 아예 애를 데려오면 적어도 앞으로 연락하고 지낼 일은 없겠다 싶어 저를 맡기로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그리고 이복 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새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찮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새어머니께 이쁨 받고 싶었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 사이에 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예쁨 받고 싶었고 그래서 노력했어요. 언제나 새어머니께 살갑게 구려고 했고 동생도 잘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를 못마땅하게 보셨어요. 둘이 두면 얘가 우리 애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며 절대 저와 동생을 단 둘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가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표정부터 악독하다면서 저런 애를 키우게 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며 크게 혀를 차시거나 저 들으라는 듯 욕을 하시고는 했어요. 새어머니께서는 제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고 당시 10살배기였던 저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밥솥에 남아있는 밥을 꺼내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동생 생각뿐이셨고 저는 뒷전이었어요. 반겨주시리라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더 심한 처우에 몹시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조금 무서워하고 낯설어하긴 했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새어머니께서 본인 먹으라고 챙겨준 간식을 제게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놀기도 하고 제 이야기에 웃어주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를 몹시 싫어하시는 새어머니와 제게 아무 관심도 없으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집이 정말 숨막히고 싫었는데요. 그나마 동생이 있어서 조금 버틸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동생을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를 동생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저는 가족 사이에 없는 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친척 결혼식이나 명절 등 가족 모임에 가서도 저는 항상 구석에 가만히 쥐죽은 듯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 부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으니 당연히 친척 어른들이 보시기에 예뻐 보일 리가 없었죠. 그 누구도 제게 살갑게 말을 걸어주거나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취급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나름대로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자라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성격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비웃고 욕하는 것 같았고 피해의식도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어요. 먼저 다가와주는 친구가 있어도 이 친구도 속으로는 나를 싫어하고 있지 않을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줘도 사실은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도 머릿속에 자꾸만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나쁜 생각들이 떠오르니 사람을 대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저와 사이좋게 잘 지내던 동생도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니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멍청하니까, 언니는 쓸모없으니까, 평범한 동생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과 폭언들을 제게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습니다. 멍청하다, 쓸모없다는 말은 새어머니께서 제게 하루가 멀다 하고 하시는 말이었어요. 동생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 멍청하고 쓸모없는 식충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그나마 감정적 교류가 있었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동생까지 저를 그렇게 취급하니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새어머니께서는 제게 항상 멍청한 년, 쓸모없는 년이라며 폭언을 쏟아내셨고 폭언뿐만이 아니라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저는 새어머니의 기분풀이용 샌드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심하게 맞은 날에는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별것 아닌 일에도 전부 제 탓을 하셨어요. 오늘 회사 동료가 말을 마음에 안 들게 했다. 새로 산 옷에 뭘 묻혔다. 집에 오는 길에 재수없게 죽은지를 봤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집에 돌아와 저부터 찾아 따기부터 날리셨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그런 상황에 익숙했고 새어머니께 죽도록 얻어맞는 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둘이 앉아 TV를 봤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전처가 생각난다며 그년 때문에 그년만 없었어도 하시고 어머니를 닮았다면서 제 머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생각하긴 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야 할 사람은 새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친어머니 아닌가 싶어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긴 했지만 결국 새어머니는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서 결혼한 상간녀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도 했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자를 차지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지금도 새어머니의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맞으며 멍을 달고 다니니 학교 선생님은 제게 조심스레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저를 때리시냐 물어오셨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집에서 맞고 산다는 걸 들키면 집에서 쫓겨나고 시설로 옮겨질까봐 겁이 났어요. 맨날 맞고 살았어도 저는 그 집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마저 쫓겨나면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선생님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저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을 손에서 자랄 수 있었다면 제게 남아있는 이 나쁜 기억들과 트라우마들이 더 빨리 벗겨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공부라도 잘했으면 좋으련만 저는 공부도 곧잘 하지 못했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나쁜 건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며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도 멍청했었다면서요. 아버지께서는 대놓고 저를 때리거나 욕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절 때리고 구박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말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그저 저는 집안에 굴러다니는 인형보다 못한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12살 생일날 동생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고 새어머니께서는 바로 작은 갈색 푸드를 사오셨어요. 저는 집안에서 그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았습니다.
집에서 고기를 먹는 날 새어머니께서는 강아지에게도 고기 몇 점을 덜어주셨지만 제 것은 챙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식구들과 겸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식탁에 의자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위해 새로운 의자를 가져오거나 제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방에서 얌전히 기다렸어요. 식사 자리가 끝난 것 같으면 조심스레 나가서 부모님과 동생이 먹고 난 잔반들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만약 설거지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새어머니께 또 얻어맞았습니다. 너 같은 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몸과 머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새어머니와 덩치가 거의 비슷해지자 새어머니의 물리적인 폭력에 조금 저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맞서 싸우거나 저도 새어머니를 때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저 저를 때리시는 새어머니의 팔을 잡거나 못하게 막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새어머니께서는 감히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한 존재가 본인에게 대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이제 감히 반항을 하냐, 좀 컸다 이거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시건방지게 굴면 정말 내쫓아버리겠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그쯤부터는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 얼마나 반사회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버림받는다는 불안감과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애정 결핍, 그런 것들이 번복되어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머물게 하고 있었지만 새어머니께 두들겨 맞고 난 다음날 멍이 가득 든 팔뚝과 피딱지가 얹혀있는 입술을 보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용돈 같은 것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무작정 새어머니의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해본 나쁜 짓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새어머니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몇 개, 그리고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지폐 4-5개가 들어있었어요. 카드는 사용했다가는 바로 알림이 가거나 위치 추적이 될 테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만 꺼내고 나머지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데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은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어린 마음에 새어머니가 지갑을 찾지 못한다면 날 절도죄로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을 나오긴 했지만 당장 갈 곳도 없었고 처음에는 PC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인터넷으로 재미도 없는 것들을 찾아보며 컵라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와 같은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모이는지 검색도 해봤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밤이 늦어지자 PC방 직원이 제게 다가와 미성년자는 이제 나가야 된다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찜질방에서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학교에도 말없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경찰이나 학교에서 제 행방을 찾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했지만 찜질방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그 누구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은 핸드폰이 있었지만 저는 핸드폰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달라는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어요. 핸드폰은커녕 교복도 다 떨어질 때까지 입었는데 당연한 일이었죠. 애초에 핸드폰이 있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연락할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찜질방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저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은 여자아이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또래처럼 보였는데요. 찜질방을 나가지 않고 며칠 동안 그 안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저를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당시 저는 또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거든요. 당황하면 말도 심하게 더듬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딘가 모자란 애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런 저를 보고 비웃거나 이상하다 피하지 않았어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본인을 때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팔뚝과 허벅지에 흉터를 보여줬는데
벙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것에 긁힌 것 같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흉기를 들고 본인을 위협하기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 도망쳐 나오지 않았으면 본인은 죽고 아버지는 깜빵에 갔을지도 모르겠다며 웃는데 웃는 얼굴이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오기는 했는데 가진 돈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상처들을 보여주며 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며 본인의 일처럼 화내주었어요. 본인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없이 자라서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었는데 꼭 모든 어머니가 착한 건 아니구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자기가 여기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다면서 혹시 괜찮다면 같이 거기를 가보지 않겠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좋은 아이 같기도 했지만 혹시 이게 날 납치하려는 수법이면 어떡하지? 나를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거나 장기 밀매를 하려는 속셈은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 그런 걱정이 얼굴에 나타났는지 친구는 웃으며 본인도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혼자서는 겁나서 못 가고 있었던 거라며 너랑 둘이 같이 가면 그래도 나쁜 짓은 안 당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다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도 조금 더 용기가 났고 그렇게 저와 친구는 아지트를 향했습니다. 아지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빌라의 옥탑방이었는데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다행히도 남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한 대학생 언니가 그 모임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미성년자의 나이로 가출해서 돈을 모아 이 옥탑방을 샀고 그 뒤로 본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지낼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가출팸이니 뭐니 하면서 삐뚤어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며 못된 짓을 하는 곳이지 않을까 지레 짐작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다들 너무나 착하고 멀쩡한 바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다리가 저렸는데 어머니가 의자로 다리를 내려치며 장애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새어머니도 아니고 친어머니였는데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새아버지가 자꾸 몰래 훔쳐보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해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고 참다 못해 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는데도 네가 좀 참으라며 새아버지의 성희롱을 방관했다고 했어요. 참 이 세상에 나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지냈어요. 지금도 그 대학생 언니와 저를 그곳에 데려가준 친구에게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은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저는 키우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갔어도 그렇게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지트에서 함께 지내던 한 친구의 도움으로 미용 일을 배워 미용사를 시작했어요. 미용 일은 어려웠지만 제 적성에 잘 맞았어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아지트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고 그렇게 꾸준히 돈을 모으며 일을 하다 보니 정식으로 미용사 이름표도 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멀쩡하게 번듯하게 살게 됐어요. 함께 일하는 미용실 동료 소개로 만난 남편과도 이야기가 잘 통해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차마 제가 살아왔던 환경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셨고 새어머니께 맞고 자랐으며 집에서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되면 남편이 저를 떠나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랐다고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이제는 본인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남편을 속인 것 같아 미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 이혼하시고 연락을 끊고 산 지 오래였고 10살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둘 다 새어머니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새어머니께서는 재혼 후 자식을 낳지 않으셨고 남편과 남동생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셨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비록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둘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며 지금껏 단 한 번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같은 새어머니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고 부모님께서 이혼을 했는데도 이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니 속으로 남편이 많이 부러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부모 없이 자라서 얼마나 힘들었냐며 이제부터 우리를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살자 말씀해 주셨고 사실상 거의 부모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시부모님의 말씀에 조금 양심이 찔리기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 친부모님들은 두 분 다 멀쩡히 살아계셨고 저를 나름대로 키워주신 새어머니께서도 마음만 먹으면 연락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제 신분과 출신을 속인 것이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모두 사실 거짓말이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다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혼주석을 비운 채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정말 제가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에 참 신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외톨이로 살 줄로만 알았는데 맘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생기게 되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이 이렇게 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안락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와중 도련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상대 여자는 저와 동갑이었고 도련님보다 5살 연상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조건이 몹시 좋은 여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부모가 사업을 하는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대학원을 나와 공부를 하느라 특별한 직업이 없었지만 나이에 비해 얼굴도 예쁘장하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이었어요. 공부하느라 지금껏 남자도 잘 못 만났고 도련님과의 만남이 첫 연애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듣던 대로 성격도 몹시 싹싹하고 밝고 사교적인 여자였어요. 소심한 저와는 다르게 첫 만남부터 낯선 사람에게 말도 잘 붙이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그런 동서에게 첫눈에 호감이 갔고 도련님께서 결혼할 여자를 참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은 문제없이 착착 진행됐고 무사히 시까지 올렸습니다. 동서는 제가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미용실을 찾아와 머리도 하고 직원들에게 간식을 쏘기도 했어요. 부잣집 딸이라 그런가 매사에 통도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미용실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동서 덕분에 저를 찾는 손님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런 동서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친구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또래 친구가 없었던 저는 동서와 빠르게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관심사나 취향도 놀랄 정도로 비슷해서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카페를 다니며 수다를 떨고는 했습니다. 저와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단짝이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며 붙어 다녔습니다. 남편은 동서랑 언제 그렇게 친해졌냐며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가까이 지낼수록 동서는 성격도 화끈하고 정말 친구로서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본인 형편이 더 넉넉하니 밥도 잘 샀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싼 선물도 자주 사주고는 했습니다. 저도 그런 동서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꼭 하나씩 빼서 챙겨놨다가 동서에게 건네주고는 했어요. 동서는 정말 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질투가 좀 심했습니다.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을 보며 흉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저 여자는 코 했네, 눈을 했네, 들고 있는 가방이 짝퉁이네. 도련님 주변의 여자들도 다들 하나같이 싸 보인다느니 뒷담화를 했습니다.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까내리기 급급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동서 눈에 제가 모든 면에서 동서보다 모자랐기에 저와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하나라도 동서가 저보다 못한 면이 있었다면 제게 그랬듯 다른 사람에게 저를 질투하며 뒷담화를 했겠죠. 그저 작은 단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큰 문제였지만 당시에는 친한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동서 비위 맞추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혹여나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동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사이가 어색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동서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술을 잔뜩 마시고 그동안 숨겨왔던 제 가정사를 동서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새어머니께 가정폭력을 당하고 가출해 가출 청소년들과 모여 살았던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고아인 척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 누가 들으면 그것 좀 속이는 게 뭐가 나빠서 그러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본인의 일처럼 몹시 안타까워하며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텼다. 비밀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저를 다독여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동서에게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와 동서는 꼭 붙어 다녔어요. 꼭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털어놓기도 하고 서로 정말 친한 단짝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서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동서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도 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않았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 탓에 좋은 부모를 보고 자라지 못했으니 저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어 아이를 잘 키워낼 자신도 없었고 사랑을 잘 해줄 자신도 없었어요. 남편도 저를 고아라고 알고 있었기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제 마음을 이해했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꼭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딩크족 아시죠? 자녀 없이 부부 둘 다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가정을 말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부부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며 사는 가정이요. 동서와도 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서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동서는 어떻게 이런 것마저 잘 맞냐며 몹시 좋아했고 우리 아이 없이 친구처럼 같이 늙어가며 함께 재미있게 살아보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임을 철저히 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동서에게 알리니 반응이 영 떨떠름했습니다. 형님, 애 안 가지려던 거 아니었어요? 나한테 딩크족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럴 생각이었는데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이야. 그렇지만 생긴 걸 어쩌겠어. 생명을 지울 순 없잖아. 동서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서로 딩크족으로 살자며 친구처럼 늙어가자고 했는데 제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잠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동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동서와 저는 원래 자주 만나 나들이도 하고 식사도 자주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는 식사는커녕 전화 한 통이나 문자조차 제대로 답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매사에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애초부터 애 가질 생각 아니었냐. 식구들한테 고아라고 속인 것처럼 나도 속인 건 아니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자기가 바보였다며 제가 또 언제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으니 가까이 못 지내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미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는지 동서는 그 뒤로 저에게 몹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둔한 남편이 동서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먼저 물어볼 정도였어요. 저는 동서와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동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했던 것은 혹시나 동서가 남편과 시부모님께 사실은 제가 고아가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었어요. 속였다 해서 달라질 것이 크게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밝히는 것과 사실을 타인에게서 전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제가 순간의 감정에 취해 동서에게 너무 성급하게 얘기를 했구나 싶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 이미 꺼낸 말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신 초기에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도 오락가락한데 동서까지 신경 쓰려니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자주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도 안방처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병원 문턱이 닳도록 병문안을 왔을 동서는 코빼기도 빚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서가 직접 저를 보러 병원에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좀 풀어주나 싶었어요. 동서는 제게 율무차를 주며 임산부한테 율무가 좋다고 하더라. 두고두고 많이 마시라고 많이 사왔다고 말했습니다. 선물을 받으니 그동안 동서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동서도 같이 한잔하고 조금 있다 가라고 동서를 붙잡았는데 동서는 바쁘다며 선물만 놓고 사라졌고 혼자서 율무차 한 잔을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뭘 마시는 거야? 그거 율무차야? 병실 안으로 들어서던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제게서 컵을 빼앗아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은 이거 정말 율무차냐고 재차 확인하더니 이걸 왜 먹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방금 와서 선물해줬다. 임산부한테 율무가 좋다고 하더라 말하자 남편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율무는 임산부가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럴 리가 없다. 동서가 기껏 날 생각해서 사준 선물인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되물었지만 정말 율무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남편은 전부터 동서 도대체 왜 그러냐, 진짜 싸우기라도 한 거냐, 아무리 그렇다고 임산부한테 안 좋다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니 진짜 웃기는 여자라면서 열을 올렸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동서가 일부러 그랬을 리 없다. 아마 헷갈렸던 걸 거다. 애써 동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동서에게 전화가 왔고 율무차는 잘 먹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임산부한테 율무가 안 좋은 거라더라. 동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준다고 하니 동서는 몹시 당황스러워하며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뒤로 배가 점점 불러왔고 가족 행사 등에 참여해도 임산부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 저와 동서가 둘이 나눠 하던 일들이 전부 동서 차지가 되었어요. 저는 동서와 계속 잘 지내고 싶었지만 동서는 저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눈치가 보여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해도 식구들 모두 저를 뜯어말렸어요. 동서 혼자 일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뭐라도 돕겠다 말씀드리면 시아버지께서는 임산부는 그래도 되는 거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서에게 힘들겠지만 아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고생 좀 하라며 이야기를 건네셨고 동서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뭐라도 씹은 표정이었어요. 차마 시부모님께 대들 수는 없으니 동서의 화는 전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그 뒤로 계속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런지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도 잘한다면서 애초에 이러려고 애 가진 거 아니냐, 일하기 싫어서, 형님 애는 형님 닮아서 뻔뻔하겠다, 한 번만 더 본인 비위를 거스르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에게 전부 말씀드려 버리겠다, 저를 협박하기도 했어요. 동서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내가 애 가진 게 그렇게 싫냐, 내가 애 낳는다고 동서한테 피해주는 건 없지 않느냐 말하면 동서는 형님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어요. 결국 조산기미가 보여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산모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은 동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본인이 한마디 하겠다 말했지만 괜히 동서를 건드렸다가 남편에게 제 거짓말을 다 까발릴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럴 필요 없다고 남편을 말렸어요. 사실 남편에게 제 거짓말을 털어놓으면 다 해결될 문제였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던 와중 몸 상태가 좀 진정되어 퇴원을 할 수 있었고 매년 돌아오는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제삿날에는 할 일이 몹시 많잖아요. 각종 제사 음식부터 제기 닦기, 제사장 차리기까지.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서 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만삭인 몸이긴 해도 가서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했어요. 동서에게도 이번 제사는 꼭 가서 돕겠다고 말해놓았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예정일이 한참 남아있었는데도 제삿날 아침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조산기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양수가 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 와중에 동서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걸어 동서에게 내가 오늘은 꼭 가려고 했는데 지금 양수가 터졌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말했고 동서는 수화기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양수 터졌다고 바로 애 나와요? 그거 조금 늦게 간다고 죽기라도 하냐고요. 애 낳는다고 진짜 유세라는 유세는 다 떨고 있네. 오늘은 꼭 오겠다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사에 거짓말이야? 당장 와서 전 다 묻히고 가요. 안 그러면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나 동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저를 덮쳤고 그대로 전화를 끊고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출산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혹시 동서가 정말로 시댁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전부 말했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었어요. 다행히도 제사로 정신없는 통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었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더 이상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과 동서는 제사 뒷정리를 하느라 못 왔다고 했고 시아버님과 남편이 아이를 안고 들어와 너무나 고생했다며 장하다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께 그동안의 거짓말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 고아 아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살아계신다. 근데 그동안 말할 용기가 없었다. 새어머니한테 맞고 자랐다. 집안에서 거의 내다 버린 자식이었다. 남편도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부러웠다. 동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는데 임신한 후로 계속 이 사실을 식구들에게 말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같이 자식 없이 살자고 했으면서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며 나를 나쁜 년 취급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 틈만 나면 나한테 거짓말쟁이다. 나 같은 여자 밑에서 자랄 자식이 불쌍하다. 오늘도 아침에 양수가 쳐졌다고 전화하니 그거 좀 늦게 낳는다고 안 죽는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다. 속에서 너무 죄송하다. 줄줄이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정말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한숨을 푹 쉬고 입을 여셨어요. 사실 네 동서 애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거다. 불임이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게다가 그 뒤에 나온 말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경력이 한 번 있었단다. 전 남편하고는 의부증 때문에 헤어졌대. 우리도 결혼 후에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동서는 도련님과 결혼하기 이전에 한 번 결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하느라 연애라고는 한 번도 못 해봤고 남자라고는 도련님이 처음이라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결혼 후 아이 이야기에 반응이 너무 과하길래 영 이상하다 싶어 조사를 좀 해봤더니 불임에다가 이혼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질투가 심한 사람이었기에 전 남편을 쥐잡듯 잡았고 전 남편은 동서처럼 심한 을부증 환자와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도련님께서는 당연히 이건 사기 결혼이다, 이혼하겠다 선언했지만 동서는 도련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제발 용서해달라,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다. 절대 당신한테는 그런 이상한 짓 안 하겠다. 평생 고분고분 내조 잘하며 살겠다 매달려서 결국 참고 살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게는 그렇게 불같이 굴었음에도 시댁 식구들과 도련님께는 얌전한 강아지처럼 내내 하며 말을 잘 들었던 것이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사람 됐나 싶었더니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아줄 이유가 없다, 이혼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도련님 또한 몹시 화를 내시며 바로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전 남편과 헤어질 때도 이혼 소송으로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에도 돈이 많이 깨졌는데 위자료까지 거액을 물어줘서 친정에서 그 돈을 다 내줬다고 했어요. 동서는 이번에 소송하면 절대 집안에서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제발 소송 없이 이혼해달라, 합의 이혼해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 싹싹 빌었지만 도련님께서는 결국 소송을 걸었고 전해 듣기로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동서가 불임에 재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이 훌쩍 지난 뒤여서 혼인 취소 소송은 걸지 못했지만 이혼 소송 결과는 당연히 도련님 쪽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쥐뿔도 없는 여자라 위자료를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동서 친정에서 위자료는 전달했다더라고요. 동서 부모님께서는 도련님께 미안하다며 동서가 그런 사실을 다 숨기고 결혼한지 본인들도 몰랐다. 이게 동서 부모로서 해주는 마지막 일일 거다. 저런 정신 나간 년은 우리도 더 이상 못 걷어준다. 알아서 살라고 내쫓을 거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 동서 소식은 전혀 전해듣지 못했고 저희 식구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처음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임신한 기간 내내 정말 불안했어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했는데 옆에서 동서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요.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계속해서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다 밝혔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제 품 안에 안겨 잠든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요즘은 너무나 행복한 기분뿐이에요.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만큼 아들에게는 사랑을 넘치도록 듬뿍 주며 키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의 앞날,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겪어본 경험담을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에 빠지다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이전에 제가 살아온 길은 단순한 듯 복잡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9살 때였는데 아빠가 바람을 피우셨어요. 엄마한테 걸리셔서 두 분이 엄청 싸우셨었고요. 다시는 바람을 안 피우시겠다고 아빠가 그런 다짐을 하셨던 모습이 제 기억에 얼핏 남아있네요. 그리고 제가 11살 되던 해에 아빠는 돌아가셨죠. 어느 주말 저녁이었는데 난데없이 엄마가 혼비백산하셔서는 가방이란 겉옷을 급하게 챙기셨어요. 희선아, 엄마는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혼자 밥 잘 챙겨 먹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옆집 이모한테 가서 도움 청하고, 알았지? 응, 알았어. 근데 엄마 어디가? 연락이 어디서 온 거야? 혹시 아빠 연락이야? 아까 전화 받을 때 엄마가 아빠 이름 부르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리고 제 물음에 답하지 못하시더니 이내 눈물을 훔치시며 집을 나서셨죠. 저는 이튿날에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바람난 여자하고 바닷가로 몰래 놀러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엄마가 그 상간녀의 가족들과 나누시는 대화를 제가 엿드는 바람에 전말을 다 알게 되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으나 그 상간녀는 크게 부상을 입었어도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가 유명인의 조카였던 거예요. 당시에 그 유명인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있었고 책도 출간했었습니다. 그때는 서점이 주요 문화생활의 거점이었거든요. 그러니 유명인이라고 불러야 마땅했죠. 게다가 그 상간녀는 어느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다네요. 그런 와중에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상간녀의 가족들은 엄마에게 이러한 추문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대가의 비용으로 거액을 제시하셨어요. 엄마는 어린 자식인 저를 생각해서 그 돈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정도를 제 얼굴 빤히 보시면서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거나 꼭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치챘어요. 저는 어렸지만 나이에 비해 상황 판단이 빠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말이죠. 엄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돈 생겼다고. 이제 돈 많다고 그런 얘기 절대로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당연하지, 우리 딸. 엄마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안 그래? 엄마 가족한테 할 수 있잖아. 나는 외가 친척들이 절대로 이걸 몰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돈 다 빼앗으려고 할 거니까. 혜선아,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니다. 그만큼 이 엄마가 너에게 신뢰를 주진 못했다는 뜻이겠지. 그래, 알았어. 엄마가 우리 딸이 하자는 대로 꼭 따를게. 당혹스러워 하시던 엄마였지만 곧 수긍을 하셨죠. 외삼촌이 저희 집을 등쳐먹으셨다는 거 저는 진작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 입학했던 직후에 거짓고로 하고 다녔다는 건 역시도 말이죠.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외삼촌 편이셨어요. 또한 언제나 큰이모한테는 아들만 둘 낳은 기특한 효녀, 시댁에서 사랑받을 며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한테는 딸년 하나 덜렁 낳고 처량하게 산다라는 식으로 힐난하셨어요. 그러신 분들이 저를 기특해 하실 일은 없었죠. 희선이 저것은 기집애가 눈 똑바로 뜨고 어린 것이 할 말 다 하는데 벌써부터 싹수 노랗구나. 커서 뭐가 될는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기집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부모가 교육 못 시키고 있는 탓이 큰 게지. 그렇고 말고. 상대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린 아이들도 그 진심을 다 알고 구분해요. 그래서 저는 외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못마땅해 하고 안 예뻐하는지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저희 집을 향해 툴툴대셨던 분들이 저희 집이 가장 만만했는지 어느 날 외할아버지께서 질환으로 쓰러지셔서 갑자기 수술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저희 집에게 손을 벌리시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나는 내 집안 식구들 때문인지 네 아빠가 바람 피우고 밖으로 놔두는 것에 그리 떳떳하게 따지질 못하겠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 내가 오죽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런 기분까지 들었을까. 하지만 친가 쪽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그나마 제사를 챙기는 신용이나마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엄마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을 피우셨던 아빠에 대해서는 무조건 엄마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 내막마저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지만 어쨌든 저는 엄마가 앞으로는 행복하게 덜 걱정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랐어요. 그런 마음으로 돈 생겼다는 얘기를 절대 아무한테도 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던 것이고요.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잠깐 어떤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엄마의 인생이니까 무조건 연애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불만 없었습니다. 엄마가 연애를 시작하시고서 얼굴이 점점 펴시는 모습이 보기도 좋았고요. 어쩌면 재혼을 하시게 될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었네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재혼 소식은커녕 결별 소식을 엄마가 전해오셨어요. 맥주 한 캔을 비우신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이 내 돈을 노리는 거였더라. 그 인간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랑 통화하는 소리를 엄마가 우연히 엿들어서 알게 된 거야. 천운이지. 내 등골 빼먹는 즉시 그 여자와 멀리 가버릴 작정이었는데 앞으로 엄마는 사람을 전혀 못 믿고 살 것 같아. 희선아, 너도 아무도 믿지 마라. 우리는 서로만 믿으면서 살자. 알겠지? 알았어, 엄마. 우리끼리 열심히 잘 살아보자. 나 요즘 들어서 고등학교 진학 앞두고 생각이 많아졌어. 공부의 기초를 더 열심히 쌓아둘 걸 후회되더라고. 대학 좋은 곳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싶은데 지금부터 하면 돼. 엄마가 다 지원해줄게. 이 돈으로 안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이걸로는 너 대학 뒷바라지하고 나면 끝일 수 있어. 엄마가 이 다음에 네가 취직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볼 거야.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저는 고등학교 재학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는 주식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작게 미시 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옷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쏠쏠하게 잘 되었고요. 나중에 이게 확장이 되어서 제가 대학 갔을 때는 기능성 신발 사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 공장 측과 자꾸 마찰이 생겨서 엄마가 스트레스로 그만두셨네요. 탈모에 위경련까지 오셨거든요. 그래도 돈은 꽤 불리셨습니다. 저는 명문대에 가지는 못하였으나 만족할 정도의 급은 들어갔어요. 아, 참고로 저도 엄마처럼 남자에게 대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사귀게 된 남자친구였는데 제가 비록 행색으로 티를 내고 다니지는 않아도 집안에 돈은 넉넉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몇 번 흘렸었나 봐요. 그 남자친구는 저에게 뜯어먹을 궁리만 했습니다. 우리 새로 생겼다는 레스토랑 가볼까? 거기 벌써 소문나서 연예인들도 온다는데? 우리는 네 빵빵한 지갑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 없잖아. 아, 맞다. 나 가지고 싶은 신발 생겼는데 한정판 운동화가 이번에 시중에 풀리거든. 그거 웃돈 주고서라도 꼭 사고 싶어. 네가 구해줄 거지? 응? 이런 거 다 돈이면 해결돼. 당연히 헤어졌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돈 이야기는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죠. 엄마는 주식을 조금씩 하시다가 부동산으로 옮겨가셨어요. 집이 큰 건 의미 없으시다고 작은 월세에 사셨고 구입하신 집은 세를 주셨네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일상에 염증이 왔어요. 주변에 제 또래가 결혼하는 경우를 보면서 진지한 연애가 하고 싶어지기도 했고요. 엄마는 저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고학력자, 얼굴값 하는 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부질없어. 너 좋아해주는 남자면 돼. 벌이가 부족하고 외모가 별로라도 너 하나만 보고 바람 안 피우는 외골수면 그게 괜찮은 남자인 거야.
엄마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신 조언, 그걸 염두에 깊게 새기고 만난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제가 연하이긴 한데 둘이 1살 차이예요. 마치 동갑 친구나 다름없어서 연애 초반부터 재미있게 지냈어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우려를 깨부셔준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 성격이 외향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남편이 표현을 대놓고 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허세 부리는 것보다는 나았죠.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서 남편이 저랑 있으면 주변이 밝아지는 느낌이라 좋다고 그랬어요. 오빠, 나를 보면서 나댄다, 까분다,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발랄해서 좋다고 말해줘서 늘 고마워. 내가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 오빠 덕분에 회복한 것 같아. 사랑하는 여자가 제잘거리는데 그걸 보고 안 좋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 나는 그게 오히려 신기한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네 언행이 과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에너지 넘쳐서 항상 보기 좋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제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먼저 결혼 의사를 드러냈고 얼마 후에 남편이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하면서 저희의 결혼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면 반드시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것이 있었죠. 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별거 하셨다가 합치신 경우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요. 도합 6년 정도를 아예 떨어져 지내신 전적이 있다는 것을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버님, 어머님이 별거를 하신 적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어? 게다가 6년을 떨어져 지내신 거면 꽤 긴 기간이었잖아. 그래도 용케 이혼은 안 하셨네? 지금은 우리 누나가 외국 나가서 살고 있지만 그런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 이전까지 부모님 일은 누나가 다 챙기고 신경 써서 솔직히 나는 잘 몰라. 내 생각에는 그냥 이혼이라는 2글자에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라서 끝내 그것만은 피하신 것 같아. 지금은 각방 쓰시면서 별 대화도 안 하시지만 아무튼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내셔. 저는 그때 시부모님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들일 거라고 제멋대로 판단을 내렸던 듯 싶어요. 제가 같은 여자라서 그런가 괜히 선입견이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왠지 시아버지의 잘잘못을 감싸주셨을 것만 같았고 보살로 살아오셨을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판단력이 흐려졌었던 것이죠. 각방 쓰면서 별 대화도 안 나누는 부부를 향해 무난하다고 평하는 게 말이 되나요? 참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발언인데 그때는 정말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심각하게 짚어보지도 않았던 게 스스로가 황당하네요. 아무튼 저나 남편이나 자취를 하였기 때문에 연애하는 동안 부득이하게 제가 시부모님과의 접점 하나 없이 지내왔다 보니까 그저 남편을 통해 뜨문뜨문 들은 대로 짐작을 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를 직접 뵙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오호! 우리 잘난 왕자님을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이렇게 생긴 아가씨였구나! 사진보다는 인물이 별로 덜하네요. 사진으로 봤을 땐 얄쌍하고 귀여워 보이더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삶아놓은 단호박 같아. 하여간 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너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왕자님이요? 삶아놓은 단호박이라고요? 어머, 너무 그렇게 놀란 표정 지을 건 없는데? 그만큼 정감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재현이가 그러는데 아가씨네 집안이 아주 정감이 넘친다면서요? 그래서 나도 아가씨 보자마자 정감이 가서 말이나 한번 편하게 붙여봤네요.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정감이 넘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런 고급 은유를 못 알아듣는구나. 집에 돈이 부족해서 정만 있을 것 같다고. 가난한 집들은 서로 지지고 볶고 살게 되어 있으니까 좋게 보자면 정감이 넘치는 거지. 아, 말은 내가 바로 놔도 되지? 너 이름이 뭐더라? 희선? 무슨 희선이니? 본관이 어디니? 네? 저 윤희선인데요. 파평 윤씨이고요. 아, 윤씨.
내가 옛날에 식당 차리기 전까지 중마고우로 지냈던 친구가 윤 씨였는데 아우 얼마나 사람 바가지를 잘 긁어놨는지 모른단다. 결국은 서로 크게 싸우고 돌아섰지. 그 후로 내가 윤 씨에게는 별로 좋은 인상이 없지. 그날 너무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그려오고 상상해왔던 시어머니의 이미지와 실제 상황은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제가 너무 당혹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한 나머지 할 말을 잃고 있던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구구절절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어요.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기준으로 꼬박 13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콩나물 국밥이 주 메뉴인 식당인데 나름 알짜배기로 운영이 잘 되어서 확장 이전을 2번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직장인들이 주된 손님층이기 때문에 식당이지만 특이하게 휴무일 하루가 주말에 있어요. 일요일마다 식당이 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평일에만 식당을 거의 나가시고 토요일에는 출근은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연애하면서 그 식당을 가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첫 대면 때 제가 솔직히 시어머니의 언행에 살짝 기분이 상했었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의 초대로 남편과 함께 토요일에 그 식당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때 기분 전환이 됐었죠. 시어머니께서 그곳 직원분들께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주모! 이쪽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 곧 우리 아들하고 결혼식 올릴 거야. 다들 의무적으로 결혼식 참가하는 거 알죠? 잉? 앞으로 종종 우리 며느리 보게 될 테니까 보면 잘들 인사해주고 그렇게 지내요. 잉? 어머님, 갑자기 제 소개를 그렇게 해주시면 당황스러운데. 안녕하세요. 저기 앞으로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리둥절해서 얼떨결에 그곳 직원분들께 인사를 해버렸는데 솔직히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순간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전에는 시어머니께서 되게 무례하고 막말을 쉽게 뱉으시는 분 같아서 기분이 좀 심란했는데 이번에 뵙고 나니까 역시 장사는 보통 기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식당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기세가 강해지신 것을 내가 무례하신 분이라고 여긴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별거를 하시던 때에 시아버지께서 마련해 두셨던 집이 있었어요. 시댁과 먼 거리의 위치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와서 시아버지께서 무리를 하셔서라도 구입을 하셨던 집이었다네요.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발단은 남편이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 사무실로 아예 거점까지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가 그 집하고 멀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타면 20분 안에 갔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직장에서 새로 오신 상사분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에 남편하고 의논을 해본 끝에 결혼하면서 제 일을 그만두기로 가닥을 잡았죠. 저는 외주로 일감 받아서 재택으로 근무를 몇 달 하다가 새로운 그 동네에서 사는 게 적응이 다 되고 나면 그곳에서 정식으로 출퇴근을 할 일자리를 구해볼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엄마 또한 제가 괜찮은 짝 만나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에 크게 기뻐하셨고요. 우리 딸은 엄마보다도 훨씬 100배 1000배로 더 결혼생활 잘할 거야. 엄마보다 늘 똑똑하고 야무진 딸이었으니까. 우리 희선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감개무량하구나. 그런데 정말로 결혼 자금을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보태줘도 괜찮은 거야? 그럼 당연히 괜찮지. 오빠도 그 회사에서 정년 채울 생각은 절대로 없다고 그랬고 길면 3년 정도 더 다니면서 경력 쌓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강조했거든. 우리는 당장에 그 어떤 돈이나 풍요로운 환경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우선 시부모님께서 내어주신 그 집에서 1년 지내보고 그 다음에 변화를 주든지 할래. 결혼하면서 엄마의 도움을 딱히 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을 꼬박 다 모을 수 있는 조건이었으므로 현금도 꽤 있었고 대출 나오는 것에 걸릴 게 없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제가 연애하면서 늘 금전적으로 아쉬워하지 않았으므로 남편은 저희 집에 어느 정도 유복할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고 저도 대충 엄마가 예전에 옷이랑 신발 사업하신 적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려준 게 다였어요. 물론 엄마의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언질은 결혼 이야기 나왔을 당시에 다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사시는 집에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2번 같이 찾아간 적이 있었고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왔는데도 남편이 워낙 이런 쪽으로 안 캐물어보고 저 또한 결혼 확정을 짓고 나서야 시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을 정도로 시댁에 관심 없이 지내왔었으니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안을 낮잡아 보실 줄은 몰랐던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저희 엄마를 보시고는 시어머니께서 크게 우시셨습니다. 장사하느라 꽤 오래 유행가 담을 쌓고 지내다가 이제 좀 세상 사는 거 들여다보고 사는 저도 사돈보다는 감각이 뛰어나네. 요즘에 한복대여 같은 게 얼마나 잘 나오는데 세상에나 하나뿐인 딸 결혼식에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진심으로 웃겨 죽겠다는 듯 배까지 잡고 깔깔 우시셨는데요. 엄마하고 저는 그냥 잠시 얼어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그날 옛날에 외할머니께서 직접 지어주신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제가 대학을 재학 중이던 때에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하셨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께 돈 이야기를 밝히셨었죠. 그러자 외할머니께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랬구나. 돈이 꽤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어도 내색은 안 했다. 너에게 미안한 점이 있어서 내가 그랬나 보다. 나에게 돈 쓰지 마라. 그리고 네 아버지, 네 형제들에게도 쓰지 마라. 너는 네 딸에게만 그 돈을 써. 이게 내 유언이야. 죽음에 가까워져 보니 가족 중에 나와 가장 가까웠던 존재가 너였음을 내가 이제야 안다. 나를 용서해라. 생각지도 못한 외할머니의 대답을 들으신 엄마는 오열하셨고 뒤에 서 있던 저도 숨죽여 울었었네요. 엄마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한복은 외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손수 주셨던 유일한 선물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에 꺼내 입으셨던 거예요. 비록 최신 디자인이나 색감의 한복은 아니었으나 고상하고 절제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복을 시어머니께서 한껏 비웃으시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안사돈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며 평가하시나 봅니다. 저는 저희 딸이 앞으로 자기 시어머니 옆에서 많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서 지금 안사돈의 언사에 무척 실망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도저히 안 드릴 수가 없군요. 어머, 세상에나 뭐 그렇게 무게를 잡고 말씀을 다 하세요? 저는 그저 사돈께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마음에 유쾌하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 밝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안사돈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듣는 이의 기분이 유쾌해야 비로소 그것이 유쾌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사돈께서는 제가 실언을 했다고 돌려까시는 건가요? 나 원참 가벼운 농담 하나도 못 드리겠네요. 저러냐. 저는 방금 유쾌하게 말씀을 받아치고 싶어서 일부러 유쾌하다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언한 건 저인 것 같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제 대답이 전혀 유쾌하지 않게 들리셨죠? 당연하죠. 그렇게 반응하시는데 누가 그걸 듣고 유쾌하다고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러시겠죠. 그럼 이제 안사돈께서도 저의 기분이 왜 유쾌하지 않은지 오롯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엄마의 나긋나긋하지만 분명한 말투에 시어머니께서는 제대로 한 방 먹으셨어요. 순간 한 걸음 뒤로 주춤 물러나시더라고요. 제가 조용하지만 강한 엄마와 꿀먹은 벙어리가 되신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엄마의 순서였죠. 모쪼록 앞으로 저희 딸 잘 부탁드리겠고 오늘 일정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유쾌하게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점차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셨어요. 왠지 부끄러움을 느끼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정중함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날 결혼식장에서 왜 시어머니께서 그렇듯 태도를 쉽게 취하신 것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았던 제 외갓집 사람들이 격식이라는 것도 모르는지 거의 다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왔고 예식 내내 너무나도 산만하게 굴었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그분들을 열심히 보고 살 것도 아니니까 속에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혔어요. 예, 너는 어쩜 집안 사람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죄다 똑같이 수준이 낮아 보일 수가 있니? 나 그날 식장에서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지 모른단다. 거기 식구들 중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 하나라도 있니?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글쎄요, 제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서요. 어디 대학 나와서 어디 직장 다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친인척들과 별로 안 친하게 지냈구나. 하기사 서로에게 엉겨붙을 만한 건덕지가 딱 봐도 없을 것 같더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사이여야 한 집안 사람들끼리도 붙어먹을 유대감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너네는 너랑 네 엄마 딸랑 둘이 전부이고 돈이고 뭐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나마 네가 4년제 대학 나와서 부지런히 취업한 거 하나가 업적이구나.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제 회사로 출퇴근을 안 하니까 제가 시간 쓰는 게 여유가 있어서 기껏 시어머니의 식당까지 발걸음을 해보았건만 손에 주전부리 들고 방문한 제 처지가 갑자기 우스워졌어요. 제가 사온 주전부리 꾸러미를 손으로 뒤적거리시다가 시어머니께서 그걸 카운터 뒤편에다가 휙 집어던지시는 걸 보고 제 입이 떡 벌어졌죠. 헉! 어머님, 그걸 왜 던지세요? 저기에 쿠키도 있는데 던지시면 그런 거 다 박살나요. 박살이 좀 나면 어떤다고 그러니? 너도 네 엄마 따라서 있어 보이는 척하며 고상 떨고 싶어서 그래? 네? 갑자기 저희 엄마 얘기는 왜 하세요? 아니 그보다요, 좀 전에 저희 엄마를 향해 네 엄마라고 칭하신 것 같은데 제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제대로 들은 건 맞죠? 어머님, 저는 사람마다 모두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면, 나쁜 면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면이 융합되는 순간도 있고 그걸 어떻게 볼지는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 같아요. 난리 났네. 어디 강연 나가? 연병아, 서른이 왜 이렇게 기니? 본론만 말해, 본론만. 아이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파평 윤씨라고 할 때부터 뭔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겠거니 싶었지. 파평 윤씨인 거랑 성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저는 지금요, 어머님의 호탕하고 화끈하고 유쾌하신 면모가 두 가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게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매번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고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만 더 앞으로는 듣는 사람 입장 생각하셔서 단어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네 엄마도 딱 보니까 쥐뿔도 뭣도 없으면서 무게감은 있는 대로 잡아대고 목소리 쫙 깔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던데 그 엄마한테서 난 그 딸이구나. 너 내 성질 긁지 말고 오늘 이만 돌아가거라. 열 뻗친다. 시어머니께서 손을 휘두르셨고 저는 화가 나서 손이 약간 떨려올 지경이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꾸벅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식당을 나와서는 분노의 한숨을 연이어 내쉬었습니다. 역시 첫인상대로 너무 거침없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장사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같은 합리화를 하면서 너무 쉽게 넘겼던 것이 아무래도 패착인 듯 싶었어요. 속에서 갑갑함이 몰려왔으나 결혼생활 초장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아서 애써 털어버리고자 했네요. 이런 이야기 불행한 결혼생활에 노이로제가 있으신 엄마에게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누가 했겠나요? 타지에 와서 의논할 상대란 남편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밥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가만히 한참 듣고만 있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사실을 밝히지 뭡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우리 엄마 말이야, 사실은 내가 엄청 힘들게 설득했었어. 거품 물고 하도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나도 힘들었어. 응?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을 힘들게 설득했다니? 오빠 지금 설마 우리 결혼 이야기 하는 거야? 어머님이 나를 그토록 반대하셨었다고? 내가 네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결사 반대를 하셨어. 아예 잘 사는 집안에 잘난 여자를 데려오든가 아니면 아예 종처럼 순응하며 고분고분하게 며느리 노릇하고 식당일 도와줄 여자를 데려오든가 양자택일을 하라면서 난리를 치셨지. 잘난 것도 아니고 순한 것도 아닌 여자를 왜 데리고 오냐면서 하등 쓸모가 없다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이 여자 아니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요 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고는 너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던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아주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도저도 아니니까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눈엣 가시로 얄밉게 보셨겠나요? 그러 숨겨진 비화를 알고 나니까 왠지 시어머니께서 느끼고 계실 기분이 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당신께서는 오랜 부부관계 불화를 딛고 버텨내면서 식당을 차려 성공적으로 운영해오신 멋진 신여성인데 쥐뿌리 개뿌리 아무것도 없는 저희 엄마가 옛날 한복 입고서는 전혀 기죽지 않고서 고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꼴보기 싫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결혼식장에서 행색이며 태도이며 너무 별로였으니 점수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 진짜 어이가 없고 답답하네. 근데 오빠는 이런 이야기를 아예 알려주지 말든가 처음부터 알려주는가 했었어야지. 내가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런 건 아니잖아. 난 그냥 엄마가 괴팍하게 구셔도 네가 너무 도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마음에 지금 알려주게 된 거야. 엄마가 지금은 그러셔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지실 거고 너에게도 마음을 여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상대가 자기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전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일단 저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집 밖에서 담배만 피우시는 시아버지가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너무 민망하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고민을 눈치채기라도 하신 걸까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이런 연락을 해오셨어요. 요즘이 식당이 가장 바쁠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 세 식구인 우리 며느리하고 시간을 좀 같이 보내면서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지금 일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오후에 언제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어머님, 저 아직 이 동네를 잘 모르는데 어디 근교에 좋은 카페 같은 데 있으면 같이 갈까요? 바깥 나들이는 나중 순번으로 미루고 내실부터 다져야지 않겠니? 기본 소양을 갖춰야 바깥에서도 본디 문제가 없는 법이야. 저는 그 내실이라는 게 뭘까 궁금했는데요. 그 이튿날 바로 답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앞치마를 던지듯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까닥까닥 하시면서 저를 부엌으로 인도하셨죠. 오늘부터 수업 시작이다. 네가 덜 떨어진 생활만 해서 아는 것도 없을 테니 기초부터 내가 가르쳐주마. 재료 다듬는 거랑 찌개 육수 내는 법부터 하면 돼. 네? 저 그럼 오늘부터 요리를 배우는 건가요? 저도 요리 나름 꽤 하는데요. 그리고 저 덜 떨어진 생활을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머리에 수저가 날아들었어요. 빡 하고 단단한 수저가 제 머리에 꽂혔는데 순간적으로 시야가 일렁거리더라고요. 난데없이 수저로 맞게 되다니 아픈 것보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뭘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어? 얼른 냉장고 열어서 재료 뭐 있나 그것부터 뒤적거려야지. 이래놓고서는 무슨 털 떨어진 생활을 안 해봤다고 나불거리는지. 너는 네 엄마한테서 주둥이 터는 법만 배웠나 보구나. 어머님, 자꾸 저희 엄마를 그렇게 칭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님의 품격만 떨어지는 거예요. 품격이라는 것이 없는 쪽에서 나를 걱정해주다니 이거 참 눈물겹구나. 나는 너랑 네 엄마처럼 뭣도 없으면서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동동 떠다닐 것 같은 부류가 제일 한심해. 어머님,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주눅 들어 있지 않아서 싫으시고 저희 엄마는 어머님에 비해서 가지신 게 뭣도 없는데 태도가 당당하셔서 그건 역시도 마음에 안 드셨죠? 제가 아예 대놓고 직구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전곡을 딱 찔렸다는 듯이 헛기침을 뱉으시더니 엄포를 놓으셨어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네 엄마를 사돈이라 칭할지 계속 네 엄마라고 칭할지 달려있는 거야. 네가 앞으로 잘해야 돼. 알았니? 글쎄 어머님, 얼마나 잘하는지라는 기준이 어머님 마음이시니까 제가 그걸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짜증이 난 나머지 톡 쏘듯 대답을 해버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어이가 없으시다는 듯 혀를 끌끌 차시는 모양이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기도 싫어서 저는 도중에 고개를 획 돌려버렸고요.
그리고 며칠 뒤 토요일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식당으로 호출하셨어요. 직원 한 분이 팔을 갑자기 다쳐서 결근하셨는데 저보고 나와서 일손 좀 보태라는 것이었죠. 아, 네, 제가 오늘 별일이 없어서 금방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오빠는 자고 있는데 깨워서 준비 마치는 대로 같이 갈게요. 왕자님은 더 꿈나라 헤엄치게 냅둬. 일은 너만 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짧으니? 한 주 내내 회사 다니느라 개고생한 자기 남편이 너는 불쌍하지도 않나 보다. 집에서 판판히 놀다가 컴퓨터만 몇 번 만지면 그걸로 일 끝나는 네가 하긴 뭘 알겠니. 그러니까 식당 나와서 제대로 일 좀 체험해봐. 진짜 그 말씀을 따르기가 싫더라고요.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있던 의욕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거 꾹 참고서 제가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식기세척기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혼자 이거 다 1차 세척을 해서 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한 사람 옆에 더 있어야 돼요. 너는 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구나. 이 비루한 근성 좀 보소. 그렇게 주둥이 털 시간에 접시 한 개라도 더 닦아. 정 힘들어서 도움 필요하면 네 엄마 불러다가 같이 일하든가. 어머님, 저희 엄마 앞에서는 못 그러실 거면서 왜 제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를 상처 주고 제 길을 꺾으시려는 모양인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그러지 마세요. 사장이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꾼은 이 식당에서 내가 처음 봤다. 쥐뿔도 없는데 뭐 저렇게 아가리는 현란해? 너 집에서 컴퓨터 그건 왜 만지고 있니? 돗자리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잡동산이라도 깔아놓고 팔면 장사 잘 하겠구만. 모전 여전이니까 네 엄마도 뭐 탁월할 테지. 야, 네 엄마 그냥 얼른 오라고 해라. 가난한 집구석에서 판판히 놀고 있으면 뭐라니? 가난하게 사는 날짜만 길어지는 거지. 내가 급여는 따박따박 챙겨줄 테니까 여기 나와서 네 엄마 일하라고 그래. 시어머니께서는 침을 튀기시며 저에게 삿대질까지 날리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시어머니의 기준에 단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꼴보기 싫은 조건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홀에 나가시자마자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주말인데 뭐해? 나는 지금 시어머니 식당에 나와 있어. 일손 도와달라 하시길래 흔쾌히 나왔는데 나 혼자 설거지 다 하라고 떠무시더라. 그리고 나한테 자꾸 네 엄마라고 하면서 엄마를 펌마셔서 가난한 집구석에 있지 말고 여기 나와서 일해나 하라고. 시어머니가 엄마를 겨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 진짜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안 되겠어. 그냥 뒤집어 엎을래. 여태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성격상 이게 절대 일회성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딸 거기 딱 기다려. 그렇게 나를 와달라고 하는데 가줘야지. 내가 거기로 지금 출근한다. 눈물을 닦으면서 얼떨결에 서름을 토해내고 말았는데 엄마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초조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어머니께서 이쪽에 들어와 보셨다가 바로 기함을 하셨어요. 아직 이것밖에 안 해놨냐고 저에게 역성을 내시려던 순간 바깥쪽에서 직원분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소란이 이질적이었던지라 시어머니는 걸음을 옮기셨고 저도 뒤따랐어요. 다름이 아니라 식당 앞 출입구 앞에 바로 주차한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문외한이 보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였기 때문에 모두의 이목이 주목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호들갑을 떠셨죠. 아니 세상에, 이 동네까지 저런 비싼 차가 들어왔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가 보네.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온 모양인데 이게 웬일이니? 차를 조금만 뒤로 빼서 주차해달라고 말해야겠다. 저기, 응? 아니 이게 누구세요? 사돈? 왜 거기에서 내리세요? 안녕하셨어요. 제 차니까 여기서 내리지. 그럼 어디서 내릴까요? 저희 딸아이가 그러는데 저보고 이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강력 권유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뺄 겸 바로 출근했습니다. 출근이요? 아니 그보다 저거 사돈이 모는 차예요? 면허도 없을 것 같이 생기셔서 저런 외제차를 모세요? 돈이 어디 있으셔서요? 저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무척 혼란스러운데 억소리 날 것 같은 저런 차를 대체 사돈이 왜... 잘 보셨네요. 억소리 나는 차 맞아요. 참고로 억소리 5번 정도 납니다.
SUV 한 대 뽑고 싶어서 어떤 게 있나 보다가 고르는 게 머리 아파서 그냥 제 형편에 맞는 걸로 뽑았어요. 왕년에 사업 좀 하고 주식도 좀 하고 부동산도 좀 만지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살았는데 아직 형편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면 된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떡 벌어진 입가를 덜덜 떨고만 계실 뿐 엄마의 말씀에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통쾌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참 복합적인 기분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고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응시하시더니 믿기 어렵다는 눈빛을 보내셨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입을 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작에 제가 이런 부분을 밝혔어도 됐겠지만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자꾸 망설여졌어요. 어머님 정도의 인성을 지니신 분께 섣불리 밝혔다가 제가 괜한 화를 당한다든지 별로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저도 진작에 이런저런 집안 이야기를 다 밝혔겠지요. 나 원참 그래서 진짜로 친정이 가난한 게 아니었다고? 억소리 여러 번 나는 저런 차를 형편에 맞춰서 뽑을 정도로 돈이 있다고? 아우, 이런 작정하고 사람을 속여먹다니. 속인 적 없는데요? 결혼할 때 돈 내놓으라고 안 하셨고 돈 얼마 있냐고 안 물어보셨잖아요. 혹시 그래서 제가 집안 형편이 사실은 유복한 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아이고 너무 좋은 날씨라 그런가? 아까부터 몸이 좀 덥네. 아우 땀이 나는 것 같은데 햇빛에서 이러지 말고 사돈께서는 안으로 드시죠. 누추한 곳이라서 면목은 없네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횡설수설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직원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흥미롭게 상황을 보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부끄러우셨는지 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홀의 가장 구석 자리에 가서 엄마와 시어머니께서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멀리서 보기에도 엄마는 인자한 낯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난처한 기색으로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판가름이 났죠. 대화를 마치신 후 엄마는 국밥 한 그릇을 드셨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점심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었고요. 부부 사이는 아주 깨가 쏟아지는 것 같아서 그것 하나는 안심이네. 우리 딸 결혼 생활 엄마가 안심해도 되는 맞지? 이제는 진짜로 맞는 거지? 당연하지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요. 내가 서투르고 부족해서 상황을 여기까지 꼬아온 것 같기도 한데 엄마 덕분에 지금 뭔가 정리가 되면서 후련해졌어. 저희 모녀가 단란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어디로 숨으셨는지 코빼기도 안 비추셨다가 저희가 갈 때 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국밥값이라고 5만 원권을 한 장 내미시는 것에 눈이 휘둥그렇게 변하셨죠. 아우 사돈 이렇게 후한값을 안 주셔도 되는데요. 5만 원이라니 너무 통이 크시네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이 식당은 거스름돈이라는 개념이 없나 봅니다. 엄마의 태어난 반문에 시어머니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직원분이 웃음을 꾹 참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거스름돈을 준비하시다가 문득 아차 싶으신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지. 제가 돈을 안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와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대접을 해야지요. 그럴 것 없습니다. 안싸돈. 제가 그냥 드려본 말씀이었고 거스름돈 안 주셔도 돼요. 앞으로도 장사 잘 하시라고 제가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잘 먹고 갑니다. 엄마가 정중하게 목례를 남기시고 걸음을 옮기시자 그 모습을 시어머니께서는 홀린 듯 멍하게 쳐다보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엄마가 발휘하시는 바로 이것이 품격인 것 같다고요. 그날 엄마와 근처 카페로 가서 수다를 좀 더 떨다가 헤어졌네요. 남편하고는 긴 대화를 나누었고요. 엄마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안 밝히고 대략적으로 알려주었는데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네요. 멋지시다. 근데 뭐 내 돈도 아니고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도 없지. 얼마나 미련 하나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런 남자를 그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낳고 기르셨는지 의문이었네요. 멋대가리는 없는 남자이지만 제가 남편감으로는 잘 고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를 깍듯하게 사부인이라고 칭하기 시작하였고 휴대폰에 저를 며느님이라고 저장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원래 며느리였는데 바뀐 거였죠.
그걸 발견하고도 저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그게 편한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시어머니와 고부관계가 솔직히 엄청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란 어차피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는 중이랍니다.